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시내버스 총파업은 노사가 조정기간을 더 갖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막았지만 파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요금 인상안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 합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충남과 세종 지역의 버스 파업이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노사가 보름간의 조정기간을 더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쟁점은 역시 임금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들한테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경영난이 어려워가지고서 뭐라고 수치를 내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 노사 간의 막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이제 파업은 철회된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모두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번 파업 사태 어떻게 보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를? 예, 이게 뭐 파업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사태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철회가 됐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파업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데 이번 사태에도 보면 이번 상황도 보면 이제 노사정이 다 끼어 있는 문제인데 파업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 파업까지 가게 되는 데는 주 52시간 노동제라든가 아니면 중공영제, 요금 인상 이런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을 좀 이렇게 흐리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주 52시간 노동제가 부각되고 근데 알고 보니 파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노동자들은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래서 이게 노동 조건의 문제니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급이 워낙에 낮은 수준에서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후에 사실 뭐 요금 인상이든 중공영제든 간에 저는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위원장님, 지금 주 52시간제 같은 문제도 사실은 꽤 이제 시간이 합의된 지가 시간이 지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파업 사태는 아니고 이제 파업 일보 직전까지 일보 갔었죠. 직전까지 예. 이제 간 상황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주 52시간 노동 문제인데 결국은 네. 작년 초에 사실은 확정돼 있던 거죠. 유보돼 있던 건데 1년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했든 파업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 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뭐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일단 급한 버스 파업은 뭐 해결됐지만은 이전부터 가져오던 버스와 관련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은 뭐 정년 연장이다, 임금 인상이다, 중공영제를 안 하는 지역은 또 중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 또 이것 관련해서 요금 인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런 것들이 해법으로 또 제시됐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왔다는 거죠. 특히 이번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 이해 당사자,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 인상된 요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시민들, 소비자인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결국 행정과 노조 중심의 합의였지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네.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이제 2월에 이 52시간제 법이 통과가 됐고 그렇습니다. 정부나 여당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좀 예견하지 네. 못했던 것보다도 사실 조정의 엄두가 안 났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저도 다 동의가 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노사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전체 국가가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도 영역이 다 이렇게 좀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토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전 일견 동의가 되고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이후에도 정부 측이 좀 따져 물어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1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진통이었고요. 뭐 그동안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조짐도 분명히 보였고요. 예, 단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예상되었던 문제들인데 이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했고 그것을 공론화해야 되는데 너무 불충분했었고요. 이제 최근래에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파업을 이제 하기로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좀 임시 방편으로 세금 투입이란 임시 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나오면 이런 일자리 관련, 운송업에 관련 일자리 관련 문제는 더욱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세금 투입으로 해결한다면 향후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 투입이나 버스 요금 인상이나 하여튼 지금 나온 대책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다르죠. 지금 요구사항도 다르지만은 합의사항도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원장님. 일단 이제 크게 뭐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언론에 나온 거하고 조금 이제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정년 2년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은 정년 연장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별 시급이 한 4% 인상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2년 연장이 됐고요. 광주는 임금 총액 6.4% 인상에다가 후생복지금 5억 조성하는 거로 이제 해결이 됐고요. 서울은 3.6% 임금 인상하고 정년 2년 연장하는 거. 그리고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5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임금이 한 3.9%, 그리고 월 24시간 근무하는 거로 됐고요. 울산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7%가 올랐고요. 정년 2년 연장에 후생복지금도 지원하는 거로 됐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4% 올리고 이제 중고경제 실시된 이후에 정년을 한 3년 정도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제일 좀 놀라운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3년간 20%의 임금을 인상하는 거로. 3년 동안 20%. 예, 3년간 20% 인상한 거로 합의가 지금 된 상황인데요. 뭐 최종 합의까지 일단 남은 지역들도 있고 합의가 끝난 지역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네.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획일화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죠.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버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사실 많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객관적인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버스 하시는 분들이 52시간이 되면 그 공간만큼이 어디 더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은 또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충청도라든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선 또 경기도로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대폭 올랐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가 오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맞춰줘야 되는 인력 수급의 측면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장 경제 논리로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통복지라는 측면 전체를 보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 3, 4% 정도 임금이 인상이 되고 또 정년이 좀 일부 또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고 또 복지기금이나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임금이 낮았다면은 뭐 그만큼 더 올릴 필요성은 또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업 당사자인 그 버스 기사들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행이 되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버스 기사들이 연장 근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월 최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까지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고작 한 100만 원 조금 남짓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니 정말로 생계에 지장을 받아서 예, 지금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는 월급제를 통상임금제로 바꾸자는 것과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은 무사고를 운전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뭐 포상이나 개인 택시를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버스기사들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의 인력이나 배차 간격이 화장실이나 식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일을 해도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4인 가족 생계 유지에 빠듯한 현실입니다. 배차 시간이나 간격을 맞추다 보면 저희도 친절하게 운전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마음이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좀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은 충남 세종버스 노조가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전날 이제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정의 조정 신청을 좀 늦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업 찬반 투표까지도 아직 가지 못했고 또 사실상 파업에 불참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예, 충남을 당연히. 먼저 좀 잠깐 예, 말씀을 충남이 제일 드릴까요? 뭐 예, 그한 충남이 부분이 있으니까. 2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임금 협상을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충남 지방 노동위에 1차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5월 8일, 9일 양일간에 찬반 투표를 해서 96.3%로 파업을 의결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파업 불참했던 5개 업체도 있는데요. 공주, 부여, 서천, 예산, 계룡 요 지역은 불참을 했고요. 근데 이제 5월 14일 날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을 철회했다고 해서 현재 이 관련된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다시 한번 이제 2차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양상이죠. 충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이 철회된 게 아니군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원래 당연히 있는 법적으로 있는 절차들이니까 아마 절차를 밟아서 조금 더 나은 조건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파업 제가 이제 우리 보도 내용을 좀 보면은 파업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지만 결국 협의가 잘 안 되면은 파업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 상황은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도 뭐 다른 지역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은 준공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버스 노조원분들, 운전기사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주 5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2시간을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데요.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월급제로 이거를 전환하자.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그 차이 나는 거를 한 7.7% 정도의 임금을 인상해서 이걸 메꿔달라 하는 거고요. 또 정년을 2년 연장해달라.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사고와 관련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기별 4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분기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나눠서 15만 원씩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기금을 3억 원을 매년 조정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2차례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신청을 했다가
좀 더 좀 협의들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조가 다시 그걸 회수해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 다른 지역들이 협의되고 합의되는 수준에서 우리 지역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제 그 경기나 뭐 수원, 뭐 저기 인천 뭐 여러 지역에서는 이제 임금 인상도 좀 됐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또 노사 간에 협상이 있으니까요.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월급제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당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의원님? 예, 평균적으로 기본급이 한 49%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당으로 이제 지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 52시간제로 바뀌게 되면은 평균 한 30에서 60만 원 정도 기존보다 손해를 보신다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규정돼 있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보면 얘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인터뷰는 뭐 100만 원 이상, 150만 원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충남에서 이제 그 노사 협상 때 나온 얘기는 또 한 뭐 4, 50만 원 얘기 나오기도 하고 좀 규정된 금액이 있나요? 어느 정도 조사된 금액이나 이게?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역 간의 평균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이제 5일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하루 근무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루 근무를 못 하게 되면서 줄어드는 실제 수령액에서 보면 한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4주 정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28일 4주에다가 뭐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48만 원에다 조금 넘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의 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전 같은 메트로 또 이제 도시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저런 기준인데 충남처럼 이렇게 시군 간의 경계를 넘는 경우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광역교통 체계의 버스 체계가 다르고 또 시외버스 체계의 교통 임금 체제가 다르고 또 시내버스의 경우가 또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버스 준공연제를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도시형,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거래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이렇게 시와 시군 경계를 넘는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논의가 처음 됐던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심각해졌던 게 2016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4명을 사망시키고 34명을 부상시켰던, 그래서 왜 이렇게 차 위를 막 건너 지나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졸음운전 때문이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에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우리 기본 체계가 최저임금에다가 배차하는 만큼 가져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배차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운전 그리고 그런 참사를 낳게 됐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직 임금 체계 자체가 기본급도 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체계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이렇게 높은 찬성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좋지 않은 노동 조건을 반증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파업하면 일단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파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까 이제 준공영제 말씀도 하셨는데, 이 준공영제가 이 지방정부 예산이 투여되면서도 사실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는 쏙 빠져버리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책임에서는 쏙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논의도 사실 보면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지방정부와의 싸움 속에서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없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결국은 뭔가 대안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이 다 빠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진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수혜를 본 쪽이 오히려 버스 회사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는 뭐 요금을 올리든 뭐 지원을 강화하든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기사분들을 좀 혹사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결의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또
재정적 혜택도 보게 되고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업계의 어려움, 네. 이제 좀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처럼 공영제로 실시하는 데는 뭐 별개로 좀 치고, 대전이나 이제 광역시처럼 중공영제를 실시하는 적이 있고, 또 중공영제 실시를 하지 않고 개별 버스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일부 지원을 받는, 이제 그렇게 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중공영제 하에서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대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납니다. 그럼 적자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사주를 포함한 임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임원들의 인건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유한 버스 대수의 그 대수를 가지고 적정 이윤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이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그렇죠. 경우에 중공영제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주들이 옛날 호황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앞에서 이제 그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들은 행정기관과 노조가 결정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역할도 안 해도 자기는 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중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뭐 중소도시라든지 뭐 군단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인한 경영의 고통을 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을 위해서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공영제보다는 훨씬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말하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영제, 중공영제, 또 완전공영제 이렇게 큰 틀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민영제와 준공영제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민영제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만약에 이제 계속 허덕이면 그 버스 회사가 노선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보존해주면서 중공영제로 가자는 건데 문제는 이 중공영제라는 것이 적자분을 다 보존해주다 보니 그러니까 단점은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특히 경영진이나 사측에 대한 걸 모두 보존해준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도 소위 교통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는 대안으로 저는 경기도 모델은 우리가 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입찰로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그 기간에 면허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한정해서 면허를 주고요. 사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익이 소위 말하면 간다거나 이런 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 물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조정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물론 이제 지역별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이 어쨌든 국민들의 이동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하나 필요할 테고요. 하나는 뭐 이제 미세먼지, 열섬 현상 뭐 이래서 우리가 환경의 역습을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뭐 부재 운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이걸 다 물론 이제 지역별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틀거리에서의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방정부나 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되 다만 중공영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가 같이 나와야 될 문제지 지금처럼 중공영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충남도 같은 경우는 버스 중공영제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뭐 하반기 중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대전은 이제 중공영제가 실시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지금 버스 중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저희가 굉장히 토론할 부분이 많지만은
이제 먼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발단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어떻게든 보존해 보자라는 차원인데 이게 버스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러 업종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싶은데 예,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 52제 시행에 관해서는 이제 특례 업종에 어떻게 포함시키냐에 대해서는 작년에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운수업, 노선업자들 제외시켰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에서도 다른 형태로든 어떤 신교통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떤 생계 수단으로 그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입이 없게 되면 그만큼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든지 아는 대체적인 대체 방안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지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다시 그분들한테 세금으로 돌려준다 현재까지의 방식대로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가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사회적 공감대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된 부분이 예, 있나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제가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좀 아쉽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국토부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려한 정책들을 쓰자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제가 검토해 보면 4개월 동안 제대로 추진된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국회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앞으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특히나 남마처럼 얽혀 있긴 합니다만 여러 주체가 있으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더 줘야 된다. 또 이제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시간이 단축되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임금을 보전해 달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충남도나 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준공영제를 실천하는 과정들에 일정 정도 국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좀 조정하고 또 이게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대전이라든지 충남의 사례가 다르고 세전 여기 짧은 데서만 해도 케이스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 맞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져오는데요. 이게 이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되는데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모든 것들을 예산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회사들이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일 근무에서 54시간 근무가 되고 실질적으로 52시간은 2시간 초과를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나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안에서도 벽지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벽지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떤 노선은 하루 6시간이면 사실 끝나거든요. 운행 자체가. 근데 어떤 노선은 9시, 교시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팍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좀 정책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획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귀찮잖아요, 아무래도. 귀찮다 보니까 이걸 획일화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것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주 52시간제로 따른 임금 그 손실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 부분도 있고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노동 시간을 줄여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물론 이제 버스 문제도 그렇긴 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노동 시간만 단축하고 임금 보전만 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머지 정책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를테면 그 양극화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고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격차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시행도 되기 전에 탄력근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이제 정부가 주는 정책의 방향이나 메시지 자체가 혼선을 빚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더 네. 드리면 저희가 세종시 현황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까 세종시는 버스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도시교통공사 공기업 완전 공영제로 운영되는 업체가 있고요. 세종교통이라고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면은 저희 충청권 내부에서도 서로 사례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이라는 문제나 버스의 문제는 광역교통의 문제는 지자체 간에 가는 움직임의 이동이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완전 공영제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일 2교대 그리고 이제 민간교통에서는 지금 52시간이 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분들 더 뽑으려고 하고 어떤 두 가지 방침으로 지금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빨리 시행됐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세종교통공사라고 해서 거기선 직접 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사분들을. 그래서 주요 핵심 노선인 BRT하고 적자 노선인 읍면 노선들을 이제 교통공사에서 이제 공기업 개념에서 이제 대중교통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는데 보니까 그 버스 기사분들은 사관학교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그것도 향후에 어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향후에 다음 질문에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를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안 아산은 이동 권역이 넓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타다 보면 배차 간격 같은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를 보면 시내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시민들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천안 아산 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몇 번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또 나고 특히 천안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많은데 또 물론 어떤 사정이 있을 테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그대로 돌아가는 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항상 홍보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으니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홍보만 하지 말고 기사들 처우나 서비스 개선 같은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사태 해결책 중에 하나로 나온 부분들이 바로 임금 인상 또 위해서 뭐 나온 거겠지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이 결국 시민만 볼모가 된 게 아니냐. 이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 요금 인상, 이 대책으로 나온 부분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가장 손쉽게 정부가 부담도 안 가지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 요금 인상이었죠. 결국 국토부 장관께서 내놓으신 카드가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해라. 근데 참 무책임한 논리다.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것들은 시민이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나 거기에 걸맞는 어떤 품질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고 항상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 요금 인상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요금이 인상된 만큼의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는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이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그것들을 만족할 수 있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버스 요금 인상 이전에 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나 기본적인 어떤 지원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30%에서 50% 정도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정부가 보조금을 버스 운송 사업자한테 주고 버스 운송 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근데 외국은요, 어떻게 하냐? 그걸 버스 운송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정시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 버스 이용 정기권을 패스를 끊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버스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것들을 공적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이제 지원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의 보완, 시스템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요금을 올린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책으로 과연 버스 요금 인상이 만능인가? 네, 아까 이제 뭐 네.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뭐 말씀이 그게 손쉬운 방법이라고는 하시지만 손쉬운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고요. 지원하는 방식이 어디가 됐든 그것도 세금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번에 버스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버스 요금이 올라갔던 시점들을 좀 보면 사실 올릴 때가 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충남 같은 경우 2007년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3년 뒤인 2010년에 한 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인 2013년에 올랐거든요. 그 뒤로 오른 적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도 2006년 그리고 그다음에 5년 후 2011년 그다음에 2015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때도 됐다, 이런 점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국가가 좀 더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가령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또 대중교통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된다는 지적에선 전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로 아까 인터뷰에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더 많은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버스 회사나 또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나 같이 화답하는 것의 모양새들도 좀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교통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 봤더니 자가용 이용자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유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요금 얘기가 한 40% 정도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제되어야 될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측면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부가 배당받는 금액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40% 정도는 도로 증설에 쓰이고 이제 대중교통에는 사실 이게 이제 지원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 이제 어젠가요?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발표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버스 요금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비중은 훨씬 더 이 시민들이 내는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70-80% 정도 되는데 그 거론했던 나라들은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뭐 이제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걸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파업을 목전에 두고 나오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게 이것이 검토되어서 나온 정책인지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버스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버스 요금이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거의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거는 이제 영국이나 그쪽 유럽 쪽에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사실은 그쪽에는 굉장히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램이나 버스나 종합 정기권을 샀을 때는 30%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싼 것은 아니고요. 그냥 타 선진국보다 싸긴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균 국민들이 교통비에 지출하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충남은 버스 요금을 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버스 요금이 1,4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전국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대전도 그 상황인데 그 정도인데 대전도 결국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전도 요금이 올라가나요? 대전도 아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행복도시, 그러니까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케이스하고 마찬가지로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요금 체계가 비슷해야지 그 수익에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이제 이익이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2012년에 요금을 올리고 나서 1,2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위해서도 당연히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어떤 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세종이 이제 통합 환승이 되려면 요금이 이제 같아져야 되니까. 예,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천안, 청주, 공주 이런 인근 지역 전체 광역도. 이 일이 이번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 간의 대립 중에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 요금 자체가 다르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요. 이 연구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그 대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충청권이 같이 해나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금 문제와 함께 이제 대두되는 부분이 버스 준공영제 부분인데요.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이제 버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이제 메워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준공영제가 과연 만능이냐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준공영제 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준공영제가 지금 대전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뭐 준공영제 제도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준공영제 도입되던 시기와 지금을 놓고 비교하면은 임금이 한 9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은 보조금을 주는데 직접 지원하고 있어요, 업체에. 이런 문제들은 좀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면은 투입되는 예산만큼 이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수도권 쪽에서 사주 쪽에서 횡령한 것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고 이거 처벌이 됐는데요. 준공영제 하에서 지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역외운수자동차법이 있는데 이런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영제 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그럼 면허도 강제적으로 회수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김 위원장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을 뭐로 갈 거냐 하는 이제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지금 모든 도시들이 보면은 자가용도 편해야 된다, 버스도 편해야 된다, 도시철도도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다 보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가겠다 그러면 대중교통에서 버스로 가겠다 결정을 했다면은 어떻게 하면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버스로 그 수요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쪽 저쪽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 그것들이 시민의 혈세가 부담돼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도시교통의 어떤 철학, 마인드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사실 사립유치원 우리 비리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도 왜 유령 직원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회사 경영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세워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 버스 노동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뭐 이제 새로운 부품을 써야 되는데 뭐 중고가 들어온다든가 중국제가 들어온다든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인원 뭐 예를 들면 버스 7.5대당 한 명의 정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비사의 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든가 온갖 편법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지난 3월에 이 중고경제를 이렇게 혁신하기 위해서 뭐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고경제는 그대로 가더라도 실제로 중고경제가 공영제보다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이게 공영제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될 문제들은 좀 나누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그 직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는데 그 임원들은 매년 100%씩 뭐 임금을 본인 스스로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또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그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그 과연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할 것이냐 또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욱 정말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 500억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한 675억. 예. 아니 1년 사이에 버스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버스 탄 사람이 줄어든 건가요? 안 의원님, 그 연구원에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지원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악은 못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어떤 광역 노선이 생기고 광역 노선이 생길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텅텅 비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노선 자체도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주거지가 외딴 곳이게 되면 그곳에도 이제 노선을 놔드려야 되고 그런 노선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이제 보조금이 더 나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운송 원가에서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를 정부 지원액으로 이렇게 보관돼 있는데 아까 우리 양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법 개정이 좀 필요할 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 사업자들이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경기도 사례 같은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완전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권에 대한 한정 면허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통제를 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사실은 너무 많은 방대한 경영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의 준공영제의 단점은 버스 사업자가 방대한 경영을 해도 그걸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후 통제하는 그리고 그것이 일정 정도의 사측도 안정적 수입은 가져가는 거를 보장하더라도 그 이상의 방대한 것은 또 지자체가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네. 그 이제 중국경제 예산 지원 관련해서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던 거고요. 요번에도 이제 또 임금 인상이 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번에 지금 우리가 600 몇십억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르면은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또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중공영제 실시하던 2004년, 2005년 이때 표준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지하는 비율이 60%대로 2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늘어난 거지 뭐 승객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요금 관련 시스템에서 조금 몇 가지의 좀 보완할 점들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서 사무실을 가서 급하게 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카드를 찍으니까요. 물론 이제 차량 번호는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환승입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상당수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뭐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또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 틀에서는 한 뭐 5가지 정도를 좀 진행해 보자 이런 거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버스 운영 체계를 좀 개편하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좀 키우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광역 버스는 이제 국가 사무화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 광역 버스의 틀에 있어서. 그리고 운임 현실화의 측면은 아까 이제 우리 잠깐 토론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결국은 버스 업계의 환경 개선도 좀 이어지게, 동시에 아까 우리 정의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같이 여기에 편제되면서 좀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같이 좀 이번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휴게시설이나 상담 치료들을 좀 지원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버스 운전 인력을 지금 저희가 양성을 확대해야 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52시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경기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자체는 각급 지자체끼리 버스 운임이나 임금 조건, 노동 조건을 일정 정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그래서 올해 어쨌든 머지않은 시간에 한 9,000명 정도, 7,300명 정도의 채용 목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양성하자 이런 정도 계획을 발표했고요. 아까 그런 부분이 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들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이후에 정부에게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질타하고 따져 물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버스 기사님들이 이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메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또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버스 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주 52시간제 안착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요. 버스 기사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